대단하신 분 모셨는데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용희 수의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제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수의사는 아니고요. 지금은 사료회사에서 열심히 아이들의 영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수의사입니다. 품종별로 성격이나 뭐 행동이 좀 비슷한 것들을 좀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보호자분들이 엄청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말티즈는 참지 않기라는 말도 있고요. 천사견, 악마견도 있고요. 저는 치아와 그 모습을 흉내낼 수 있어요. 그 치아와는 보통 반은 떨림과 반은 증오로 이루어진 생명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떨릴 때는 보통 이런 표정으로서 하다가 화가 나면 이런 표정을 지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견종에서 특정한 행동이나 성격이 발현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거는 인류와 반려견의 역사에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반려견이 이제 저희 가족이지만 예전에는 개들이 어떠한 임무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사냥을 도와주는 친구도 있었을 거고 늑대나 다른 육식동물로부터 가축을 지키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려견들은 우리랑 인류 문화에 있어서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품종 개량이 되고 어떠한 특성한 형태, 행동, 성격 같은 게 굳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개만족 채널에 두근이 두근이 같은 경우도 시베리안 허스키잖아요. 근데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경우 이제 혹시 같이 사는 보호자님들 중에 불만이 좀 있으신 경우가 조금 있는데 어떤 거에 불편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할 경우에 막 먼저 튀어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하다고 리콜이 안 된다. 네네네. 리콜이 어렵다는 말씀 진짜 많이 하시고 걸을 때 시베리안 허스키 친구가 보호자님이랑 나란히 걷는 거 보기 정말 어려워요. 그 후로 한참 동안 눈 내리는 날이면 미두가 되어간 두근이. 근데 시베리안 허스키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들이 썰매개였어요. 그렇죠. 뒤에 무거운 걸 앞으로 끌고 가는 행동을 했었던 아이들의 선조이기 때문에 물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시베리안 허스키들은 더 이상 썰매를 끌진 않지만 그 뒤에서 끄는 힘에 대해서 반작용을 앞으로 가는 능력이 좀 더 많이 발달됐고요. 그리고 또 리콜 부분도 있는데 시베리안 허스키 보호자님들이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기 때 잠깐 길렀다가 뭐 친가족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가면 아이가 알아보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공원 놀러 가면 주인을 따라오기보다는 더 재밌는 분을 따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충정심이 있는 진돗개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시베리안 허스키가 왠지 사람을 잘 따르지 않고 보호자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시베리안 허스키 자체가 썰매를 끌고 어떤 도착지까지 간 다음에 그 사람을 내려주고 다른 사람을 태우고 다시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베리안 허스키 특성 자체가 어떤 특정 사람을 잘 따르기보다는 사람 전체를 좀 잘 따르는 형태가 있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뭔가 좀 변할 법도 한데 뭔가 각인이 돼 있는 모양이네요. 네네네. 특별히 직업이 있었던 친구들이 그런 특성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직업이라는 건 수렵견, 그리고 뭐 수색견, 경호견, 목양견, 그리고 또 집 지키는 번견들도 있는데 리트리버라고 하면 그러니까 레브라도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너무 귀엽고 너무 착하게 알려져 있는데 리트리버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회수했다라는 데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리트리버는 수렵견 중에서도 사냥을 하면 그 사냥개 물에 떨어지거나 어디에 떨어졌을 때 가서 찾아가지고 물고 오는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트리버 어린 강아지 때 보호자님이 너무 귀여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공 무는 것도 잘하는데 자기 목줄 물고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자기 목줄뿐 아니라 같이 있는 반려견 목줄도 물고 다니는, 뭔가 물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리트리버 친구들 중에 심부름 가서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리트리버는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또 PD님 너무 닮은 웰시코기 같은 경우에도 웰시코기가 이제 소를 치는 소몰이견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소들을 한 곳에 모는 행동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 웰시코기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님을 가끔 모는 경우도 있어요. 보호자님을 몰기도 하고 애견 카페나 이런 데 갔을 때 자기들보다 체격 큰 친구들한테 뒤지지 않고 그 친구들을 한 곳에 몰기도 해요. 피에서 흐르던 소를 모는 소몰이견의 그 피가 그 애견 카페에서 큰 대형견들을 한쪽으로 몰고 다니는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반려견들이 인류의 문화 그리고 품종 개량과 관계돼서 어떤 특정한 성격이나 행동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던 제 안에 본능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러면 반려견들
반려견들을 키우시나요? 아니면 반려동물 어떤 동물들을? 저는 반려견이 2친구 있고 반려묘가 2친구 있는데, 반려견 친구들 우연치 않게 푸들인 친구가 있고 말티즈인 친구가 있어요. 푸들은 지금 반려견을 너무 사랑받고 있고 도심지에서 가장 키우기 적절한 반려견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푸들이 원래는 사냥개였어요. 예, 예. 외모랑 반전이네요. 네, 그래서 왜 푸들 클립이라고 해서 왜 관절만 남겨놓고 털을 미는 그 클립 자체가, 이 아이들이 사냥을 갔을 때 물속에 들어가 있는 새를 집어오거나 이럴 때 관절 부분이 차갑지 말라고 털을 남겨준 부분에서 그냥 푸들의 좀 특징적인 그런 스타일, 클립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했고요. 푸들은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많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아요. 사냥개의 특징이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냄새 같은 거 맡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활동량이나 근력이 잘 발달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말티즈의 경우에는 뭐 기원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사람들이 안아서 길렀던, 귀부인들이 안아서 길렀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티즈들은 뭔가 안겨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말티즈 보호자님도 얘는 왜 이렇게 안길까라고 정말 잘 안겨 있거든요. 약간 도도함, 말티즈는 참지 않기라고 말하는 네가 감히 날? 라고 하는 그런 약간 습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성격이 또 있는가 반면에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것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 뭐 대가족이냐 1인 가족에서 기른 아이냐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호자분들이 많이들 아이들의 성격이나 사회성에 대해서 사회화 교육 이런 부분에도 좀 초점을 맞추시는데, 사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좀 먼저 타고나는 거예요. 보호자님들께서 우리 아이의 어떤 성격을 볼 때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아이가 고유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부분, 그 부분은 사실 개선은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질과 성향은 타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는데, 너무 짖는 친구들, 사실 짖는 친구들은 반려견들이 짖는 원래 본성이 있잖아요. 근데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짖는 것들을 하는데, 이게 도심 생활에서 아이가 너무 많이 짖으면 아이도 불편하고 저희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짖지 않는 거야, 이럴 때는 짖는 거야 라고 수정시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파악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같이 생활하고 반려하는데 좀 맞게끔 교정하시고 수정하시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치아와 표정 흉내를 이렇게 내기도 했는데요. 치아들은 옷소매 속에 숨어 있다가 고대에서 누군가 습격을 받았을 때 옷소매에서 튀어나와서 상대방을 공격했었다라는 유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아들한테서 잘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보호자님 치아 안고 막 계셔요.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변 분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옷소매 이렇게 할 때 애들이 치아가 탁 튀어나와서 무는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되게 고대, 오래된 치아부터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성격들만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건 또 아니에요. 또 심지어 품종별에, 그리고 또 원래 했던 일 때문에 생기는 좀 수의학적인 특징, 건강학적인 좀 특징들이 좀 있어요. 코커 스파니엘, 코커 자체가 기러기잖아요. 기러기 사냥했을 때 도와줬던 강아지들입니다. 근데 기러기가 어디 사나요? 물에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수 기능을 위해서 기름기가 피모에 엄청 많이 발달된 거죠. 보호자님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서 꼬순내라고 해서 특히 코카스판에서 많이 나는 약간 고소한 냄새가 있어요. 약간 기름기 냄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수 효과는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 말라세치아라는 효모균 이름을 많이 보호자님들 들어보셨을 텐데, 몸에 있는 기름기들을 먹으면서 살아요. 분해되는 산물들이 있는데, 이 분해되는 산물들이 가려움증을 유발해요. 코카스파니엘은 유난히 좀 피부병이 많다, 가려움증이 있다, 많다라는 말씀을 또 많이 하시고요. 또 심지어 코카스파니엘 헤엄을 잘 쳐야 되니까 발에 보시면 물갈퀴처럼 발바닥이 잘 발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렇게 주름 잡혀서 생기다 보니까 공간이 생겨요. 추가적인 공간. 여기에도 말라세치아가 많이 자라서 그 코카스파니엘 보호자님들은 늘 발사탕, 발 핥고 있죠. 그걸 되게 힘들어 하시고, 지간 사이 염증 발생하는 걸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심지어 코카스파니엘이 귀가 쳐져서 너무 귀여운데, 사실 얘가 귀가 쳐진 거는 귀의 환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귀병도 좀 많은 편입니다.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내부적인 부분이 더 많기도 해요. 품종견들은 유전적으로는 되게 다양성이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유전적인 취약성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 푸들처럼 되게 귀엽게 생긴, 푸들이랑 닮은 견종 혹시 아시는 견종 있으세요? 푸들이랑 너무 닮았어요. 비숑도 있고요.
이 베들링턴 테리어라고 하는 친구도 푸들이랑 참 많이 닮았어요. 베들링턴 테리어 보호자님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구리대사의 취약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유전적으로. 구리가 간에 축적되면서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 이게 유전이 또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보통 베들링턴 테리어를 분양받으시거나 입양을 계획하고 계실 때는 부모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는 부분들도 또 있고요. 그리고 코카스파니엘이랑 또 되게 닮은 친구가 있어요. 이름도 엄청 깁니다. 케벨리안 킹 찰스 스파니엘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킹 찰스 스파니엘이랑 케벨리안 킹 찰스 스파니엘이 좀 달라요. 네. 케벨리안 킹 찰스 스파니엘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질환이 상당히 많아서 영국에서도 무분별하게 가까운 사이끼리 교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얘기될 정도의 친구인데요. 4살이 되기 전까지 심장병 발병률이 60% 정도 되고요. 뇌척수 공동증이라고 해서 뇌와 척수 쪽에 그 공간이 생기고 그에 물이 차면서 뇌신경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품종견들, 또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견들에서 이런 유전적 질환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품종견을 기른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는 거부감이 좀 있으시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굳이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원하고 기르고 싶은 건 사실 인류의 근원적인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과 우리가 그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해왔고 또 품종 개량을 통해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귀여운 친구들이 저희와 함께 있게 됐기 때문에 품종견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예쁘고 귀엽고 똑똑한 품종견들을 같이 기르는데 좀 어려운 점이 이 아이들의 유전적인 부분의 취약성이 좀 발생해서 유전적인 병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은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유전적인 취약성이 있는지 아직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다 보니까 미리 아이를 분양받고 또 사랑에 빠지기 전에 어떤 특수한 견종들의 특징들을 좀 알아두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결석이 잘 걸리는 품종이야. 그렇게 하면 평소에도 물을 잘 먹이고 소변을 어떻게 보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친구의 경우에 심장이 좀 약한 견종이야. 그러면 정기검진을 할 때 그때 좀 더 초점을 맞춰주실 수 있고 무리한 운동을 좀 피하면서 기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품종견의 이런 유전적 질환이랑 또 반대대로 잡종이니까 오래 살아. 우리 애는 잡종이니까 잘 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많이 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일대 잡종 같은 경우에는 우성 형질이 발현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생물학 시간에 배웠어요. 잡종은 우성 형질이 발현되니까 더 튼튼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우성은 그 형질이 뛰어난 우성이 아니라 그 형질이 먼저 나오는 우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혈종의 친구들, 아빠와 엄마가 다른 품종의 친구들은 엄마 아빠의 다 좋은 점을 다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엄마 아빠의 취약한 점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좀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푸들 30%, 말티즈 20%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도움을 받으셔서 예상을 해보시거나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구나 또는 어떻게 나이 들어가겠구나 라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반려견 입양에 대해서 최근에 품종견을 입양하면 조금 타부시되는, 그래서 품종견을 입양했다고 저 사람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거야, 허영심 있는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이 순수한 마음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제가 미국 사람한테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요, 아프리카 사람한테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대상을 특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어떻게 만나기 전에 충분하게 내가 공부하고 준비하느냐가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반려견의 특성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을까 늘 궁금해하시고 잘 파악해 주신 다음에 함께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려견과 가족들의 만족을 위하여 개 같이 산다.